국민 라디오. 국가이건 개인이건 하나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누적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해성 충돌이 아닌 다음에야 단번에 뒤집힐 일이 아니죠. 대통령은 적폐라고 했습니다. 말은 좋은 말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고 향기가 악취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일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결과론에 가깝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도 함께 봐야 제대로 된 진단이 가능할 겁니다. 오늘은 결과와 아울러 과정에 대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들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 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원 그라쿠스님이 판매하는 아로니아 베리를 소개합니다. 시중에 아로니아 즙 등 아로니아를 이용한 음료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아로니아 음료는 모두 폴란드 등에서 고행물을 수입한 것을 희석한 겁니다. 그러나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는 유네스코 지정 국제환경보전지역인 전북 고창의 황토에서 재배된 국내산입니다. 아로니아 베리를 국내에서 첫 재배한 지역이 바로 고창이고요. 작년에 첫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생의 아로니아가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영양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고창 아로니아 베리가 바로 5년산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크림베리 등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냉동 제품이 아닌 주문 후에 바로 수확하여 배송되는 국내산 아로니아 베리 생과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그라쿠스님의 아로니아 베리를 추천합니다. 구입 문의는요. 010-9067-6681
또 있습니다. 010 똑같은 번호입니다. 9067-6681. 첩으로 된 제품을 원하시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 발전을 위해 후원될 예정입니다. 광고였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을 제대로 했나요? 아유, 책에 멋있었습니다. 예, 과정에 대한 이야기. 과정. 네. 제가 오늘 이 책을 왜 소개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따로 이 질문은 드리지 않고 그냥 망국의 역사 조선을 읽다. 제가 이제 이렇게 미리 말씀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요즘의 대한민국이 이 책에 있는 각종 조짐들하고 맞아떨어져서 그것도 있고요. 예. 그것도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이 29일입니다. 29일이 바로 8월 29일. 예. 8월 29일. 이날이 바로 경술국치가 있던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10년 8월 29일이 바로 나라를 완전히 뺏긴 날이거든요. 일주일 전이었던 이제 22일 날 사실은 이제 이완용이 이제 나라를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사인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순종이 나라를 완전히 넘긴 날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에요. 이제 29일 꼭 금요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망국이 왜 되었는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수많은 역사 서적들 중에서 이런 우리나라가 왜 망하게 됐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이 바로 김기엽 교수님께서 쓰신 역사 에세이 망국의 역사 조선을 읽다 이 책이었습니다. 망할 짓을 해서 망하는 거죠? 아니, 당연히 망할 짓을 해서 망한 거죠. 예. 참,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선 후기 전공자로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실학의 붕괴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이제 당쟁이 이제 격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예속 논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하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군주권이 약화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이제 군주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숙종이 이제 환국 정치를 이제 시도하기도 하고 또 영조대 탕평 정치나 아니면 정조대 탕평 정치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군주와 신하의 어떤 대립들 또 그 안에서 이런 관리들의 어떤 수탈들 또 향리 지방에 있는 서리들의 또 이런 탐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결부돼서 저는 그것이 이제 근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선이 망한 것이다라고 늘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김기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어떤 동서양 전반적인 그 흐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세밀하지만 그러니까 거시사를 이야기하지만 미시사 속에서의 그런 문제들 속에서 망해가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 짧은 역사 연구자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아니 정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런 멋진 역사 에세이를 좀 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도층들 왕권의 몰락이다 아니면 강성이다 이렇게 문제 부침이 있겠지만 지도층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 조선이 망한 가장 구체적인 원인은 지도층의 무능 때문이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 또 삶의 형태들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도 바꿔야 되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러겠죠. 또 마음가짐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 안에서만 그냥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시대의 어떤 변화를 거꾸로 지도층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억누르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평민들의 삶도 변하고 있는데 지도층은 예전에 그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니까 탄압이 더 커졌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김기업 교수의 이야기의 이제 서두는 이제 이런 거예요. 1644년 이게 이제 명청교책인데 명청교책이 이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쇄국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쇄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교를 그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단절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의 쇄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이 마음의 쇄국이라고 하는 것이 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 부담스러웠냐면 내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대한제국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김기혁 교수님은 대한제국을 굉장히 무능한 국가, 거꾸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조선과 그대로 연결되는 나라인데 명칭만 바꾼 것이고 그렇죠. 제도만 좀 바꾼 것이었는데 그것이 거꾸로 조선을 더 빨리 망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앞선 시기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거냐면은 이 마음의 쇄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저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거지만 바로 중국과 조선이라고 하는 4대 국가 체제 이 체제가 붕괴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4대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냐. 택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너무 쪽팔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김기업 교수가 이제 판단하는 조선의 4대 체제, 조공체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런 이야기 하나의 예를 이제 드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아니 이분 자체가 굉장히 주체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4대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거 보수주의자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보적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이 진보적 역사학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의외로 저는 또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다 이제 말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홍무제, 이제 주원장이죠. 그죠? 주원장이 이제 명을 만들면서 조선과 이제 조공 관계를 맺는 겁니다. 맺는 건데, 이제 주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멀리서 오는데 왜 이렇게 자주 오려고 하느냐. 3년에 한 번만 와라. 그랬더니 이제 조선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자주 찾아뵙고 싶다. 우리 1년에 3번씩 가겠다. 1년에 원래 4번 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4번 가겠다고 한 건데 굳이 1년에 이쪽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오라는데 여기서 4번 가겠다고 하니까 타협을 해서 1년에 이제 3번 가는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3번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준 조공 물품보다 거꾸로 중국에서 받아온 물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이 4대 관계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김기혁 교수가 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가서 사갖고 오면 물품을 바라는 거죠. 그 물품이 모두가 다 대부분이 귀한 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중국한테 우리가 3번씩 가는 거는 거꾸로 너희들 우리가 진심으로 너희들 존경해서 가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조선 초기에 그리고 임난 이전까지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계속 찾아갔던 것들은 뭐였느냐?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안정된 외교적 질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와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난 이후에 명청 교체기가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오랑캐라고 불리는 만주족들이 이제 중원을 지배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그냥 그 높이 받들던 한족들이 이제 사라져 버린 것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 바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 조공 체제를 갖다 그대로 유지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청에 대한 즉 만주족에 대한 그런 존경심은 버리고 실용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여기서 철저하게 그런 조공체제를 갖다가 명에 대한 한도 끝도 없는 애정과 존중, 사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기득권 세력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후에 서인 세력들이 그렇겠죠. 서인 세력들이 그걸 철저하게 자기 정권 유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대 개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분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인 세력들 그 뒤에 이제 노론으로 이어지는 이 서인 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 관계를 갖다가 막아내고 그리고 모든 개방과 또 열린 생각들 이런 것들 즉 사상이 단절되는 거죠. 사상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주자 성리학 이외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쇄국으로 이어져 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마음의 쇄국, 예. 이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용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 마음의 쇄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문에서는 쓸 수 없는 거죠. 역사 에세이니까 그렇죠? 쓸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언어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한 이제 쇄국의 나라가 망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이 좀 크게 이야기하자면은 군주와 신하들의 대결 구도에서 결국은 신하들이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얼핏 생각해 보면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게 되면 아니 대통령보다 이 많은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더 힘이 있고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국가가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당연히 맞는 거죠. 민주니까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백성들은 논의 대상인 거죠. 결국은 권력에 대한 다툼이 군주냐 아니면 신료들이냐 이거죠. 군주는 한 사람이죠. 신하들은 수많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군주는 백성을 위해서 사고를 하는데 이 신하들의 어떤 그 사고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갖느냐. 이게 중심인 것이거든요. 갖느냐 유지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철저하게 정조라든가 혹은 그 앞에 영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개혁 정치 이것을 갖다가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역으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조하고 정조가 개혁 즉 탕평을 통해서 개혁을 해서 위민 정치를 하려고 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김기혁 교수는 이 두 사람의 그런 의도나 또 정치적 역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실패가 됐다. 왜 실패가 됐느냐. 너무나 이 세력들이 강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열치열의 정치.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열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아예 뭐 이런 냉각이라든가 부드럽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조 갖고 있는 기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세게 나가려고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조가 권도 정치 즉 일종의 변통의 정치거든요. 융통의 정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찰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밀리에 이제 편지도 보내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신하들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 망국의 원인이 됐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망국의 원인의 또 하나가 바로 실학의 붕괴였다. 이런 것이죠. 당시 권력자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경세치용학파 또 이용우생 학파, 즉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경세치용학파하고 박지원, 박재가, 뭐 이동무, 홍대영, 뭐 이런 사람들의 이용우생 학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권력적 측면에서 이런 실학자들의 역할들이 두드러지게 될 경우에 사회 변화를 급속도로 빨리 가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권력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냐? 무농억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받들고 힘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실력 행할 때, 그죠? 농사는 높이 받들고 억상, 상업은 억누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느냐?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선 초기부터 내려왔던 조선 성리학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사회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농업사회의 어떤 이론적 기반, 그리고 이 농업사회 안에서 얼마나 예학, 인륜지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를 운영하게 해야 하는 것이 성리학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또 자신들이 지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중인들 혹은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장사는 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이 지주들인 자기를 갖다 자기와 대등하게 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기분 나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 억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실학을 갖다가 막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가지. 현 시점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당시에도 백성들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백성들한테 보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정계 은퇴하신 손학규 지사 제가 오늘 여러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저 강진 백년사 토굴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 내려가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강진 백년사 토굴에 간 게 다산 때문에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산을 다시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이제 유배지에 찾아간 거야. 유배지에. 그래서 이제 가슴이 좀 아팠죠.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지난 대선의 구호가 저녁이 있는 삶이거든요. 저녁이 있는 삶. 그러니까 조선시대 백성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실학을 받들어주고 실학을 갖다 적극적으로 퍼뜨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망국으로 가는 길. 망국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또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권 사회였지만 어쨌든 백성을 편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망국의 원인, 이제 진짜 이 심한 망국의 원인이 바로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은 것을 뭐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안동김 씨 분들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안동김 씨를 제가 싸잡아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안동김 씨 중에서도 특히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소수의 장동김 씨들 권력자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게 된 것은 뭐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조가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조가 당시 자신의 세자빈 이제 나중에 이제 순조의 왕후가 되는 거죠, 그죠? 순원왕후를 이야기하는 건데 순원왕후 즉 세자빈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이 키웠던 규장각 초계문신 김조순의 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선 저는 김조순 개인을 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 김조순이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처신도 잘했던 인물이죠. 근데 이 김조순은 누구의 직계냐? 바로 병자호란 당시에 척화의 우두머리였던 김상원의 직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또 이 안동김 씨들한테 죄송한데 안동김 씨들이 병자호란 이전까지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병자호란 때 김상원의 대단한 활약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안동김 씨들이 중앙 정계의 중심 세력으로 나오게 됐고 또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것이 지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안동김 씨가 이제 부상을 하게 됐던 것이었는데 실제로 정조가 죽고 나서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지 못했었어요. 왜 못했느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순왕후와 함께했던 노론 벽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김조순은 같은 노론이지만 시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벽파와 반대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자빈 간택했던 것을 정순왕후가
벽파 세력들이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순왕후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선대왕이 그 정도까지 했는데 그걸 굳이 취소까지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 그것을 유지를 해줬던 거죠. 근데 이제 정순왕후가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는데 이 노론 벽파들이 이제 정순왕후 죽었어도 계속 권력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어떤 작전을 짰느냐? 바로 이제 시파 세력들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갖다 억울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파가 된 것이고 사도세자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벽파가 나온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벽파에 이제 김관주라고 하는 인물이 이 김조순 세력들, 즉 안동김 씨 세력들, 물론 이제 김관주 자신도 안동김 씨였지만은 안동김 씨 내에서도 벽파하고 시파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김관주가 당시에 이제 그 수빈박 씨, 순조의 생모였던 수빈박 씨의 친오라버니가 박종경인데 박종경하고 이제 짠 거예요. 짜가지고 사도세자를 지지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갖다가 다 내치자. 이게 이제 시파들이니까 내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놈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계속 권력을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짰던 거죠. 그랬는데 당시 어떤 게 계속 유지가 됐냐면 영조가 사도세자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정조가 즉위 초에도 사도세자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를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논의 사도세자가 뭐 훌륭한 사람이었다 혹은 역적이었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역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재위 내내 어떻게 하면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할까 이 고민만 이제 했던 인물이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요거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국왕의 언어거든요, 이게. 국왕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법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박종경 아버지가 너 임마 그런 이야기 했다가 우리 집안 완전히 망해버린다. 절대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에 대궐에 들어가서 순조한테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박종경이 아프다고 이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관주 혼자 들어가갖고 이제 뭐 엄청 그런 얘기 했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역으로 친 거죠. 김조순이. 왜 선대왕 두 분이 사도세자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왜 그런 얘기 끊었냐. 그래서 이들을 다 벽파들을 갖다가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다 유배를 보내고 사형을 시키고 그래서 안동김 씨가 이제는 뭐 벽파 시파의 관점이 없이 오로지 안동김 씨라고 하는 한 가문이 세도를 잡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60년 동안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철종도 왕비가 나오게 하고 그 앞에 헌종도 왕비를 내게 하고 즉 순조의 왕비였던 순원왕후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손자였던 헌종, 철종 물론 며느리만 풍양조 씨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제 훗날 조대비라고 하는 이 내세웠지만은 그러나 풍양조 씨 세력들이 안동김 씨 세력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력이 60년을 권력을 잡았다. 거덜났겠네요. 왕조의 이게 일종의 왕조.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겠습니까? 축제하고. 그럼요.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한 권력이 너무 오래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늘 이야기하지만 인조반정 이후에 단 한 번도 권력이 바뀐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권력적 즉 서인의 권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서인과 노론 이렇게 가지만 한 집안이 완전히 장악하지는 않았거든요. 60년 동안이나요. 그렇죠. 그런데 60년 동안 이 권력이 장악을 하면서 국가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서히 나라는 기울어져 나가고 그 과정에서 외세가 계속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외세를 갖다가 대응하는 논리들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개방하고 개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력들은. 당연히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는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또 엄청난 쇄국의 길로 갔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예요. 1644년 명천교체기에 마음의 쇄국은 그렇죠. 시작됐다. 무서운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한제국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엄청 위로 그야말로 그렇죠. 만국의 발원지까지 올라가는 느낌을 받네요. 나머지 얘기는 내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몰락에도 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의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500년 왕조가 무너졌다. 이런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이 합병했다. 그런 수치심 때문도 아닙니다. 결사항전으로 외세에 맞서다가 왕족을 포함한 대신 전체가 장렬히 전사했다면 외려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충분했다면 해방 이후 친일파 척결에도 적극적이고 치밀했을 겁니다. 아울러서 현 시점의 전국도 많이 달라졌겠죠. 일전에 제가 우리에게는 왕을 죽인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에게는 결사항전으로 멸망했던 과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조선 말기의 상황이 외통수에 가까웠다 하더라도 조정이 현명했더라면 지도층이 강력한 자주의지를 가졌더라면 합병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주권은 유지하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온전히 우리들 것인가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식을 앞세워 걱정만 하기보다는 작더라도 행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